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현, 유예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IT 기업 오라클이 35% 가까이 급등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오라클 효과에 상승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예상과는 달리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전년 대비로도 상승률이 3.3%에서 2.6%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핵심 물가 역시 0.1%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서비스 가격 하락과 도소매 마진 축소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물가가 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기업들의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내수 부진 속에서 기업 이익을 줄여 흡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시기와 달리 지금은 소비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쥔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는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수별로는 다우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간신히 소폭 오르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소폭 상승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2% 넘게 오르면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오라클 급등이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물가지표 둔화가 경기 위축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지수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예상보다 둔화된 PPI 발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엇갈린 흐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48% 하락한 45,490.92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3% 오른 6,532.0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0.3% 상승을 크게 밑돈 수치인데요. 특히 물가 전반을 끌어내린 것은 서비스 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 직후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주가지수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6에서 17일 열리는 FOMC에서 2024년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100%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남쪽 이웃 멕시코가 중국산 자동차, 철강 등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15에서 20% 수준인 자동차 관세율을 50%까지 인상할 계획인데요. 이는 2023년 기준인 19.5%에 달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국, 인도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오라클과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컴퓨팅 파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역사상 최대급 계약으로 평가되며 5년 계약 기간 동안 400만 가구의 전력량에 해당하는 4.5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라클 주가는 하루 만에 30% 넘게 폭등하며 33년 만에 가장 큰 일간 상승폭을 기록했고 오라클 공동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등극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 AI 칩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CFRA 리서치는 TSMC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95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TSMC의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특혜를 종료하면서 기존처럼 개별 허가 절차 없이는 수출할 수 있었던 특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 내에서도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업 전망 개선과 함께 오픈 AI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35.95%나 폭등했습니다. 이 소식이 AI 관련주 전반에도 훈풍을 불어넣으며 엔비디아도 3.85%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반면 어제 아이폰 17을 공개했던 애플은 3.23%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제품이 AI 혁신을 담지 못하고 디자인과 내구성 등 하드웨어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평가가 나오며 실망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가장 얇은 아이폰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아이폰 에어의 카메라 돌출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역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성장세가 경쟁사의 공세로 인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주가가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로드컴은 9% 넘게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강력한 실적 발표와 AI 관련 매출 급증 덕분인데요. 앞서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급증했다고 밝혔는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AI 시장 성장 수혜주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라클 빅딜로 촉발된 AI 인프라 시장 기대감에 오르며 0.39%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다음 달 말 완전 자율주행 FSD 모델의 출시 가능성을 언급하며 0.24%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단연 오라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 거품론이 대두되던 시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8% 상승, AMD, TSMC, ARM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라클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네, 무더운 여름 달달한 바나나 우유가 생각난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 간식을 만들어 온 기업 빙그레를 소개합니다. 빙그레는 1967년 대일양행이라는 이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시작하던 시기 빙그레는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통해 국내 유제품 산업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1973년 남양주에 제1공장을 세우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고요. 1974년 사명을 빙그레로 바꾸며 지금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주는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기억하기도 쉽고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료가 등장하죠. 바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곡선 디자인으로 독특한 항아리 모양의 병은 단순한 패키지를 넘어서 지금까지 하나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무려 60억 개 이상에 달할 정도로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국민 음료가 됐습니다. 빙그레는 이후에도 해마다 새로운 히트작을 내놓고 있는데요. 1974년 아이스크림 투게더, 1983년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 그리고 1989년 아이스크림 더위사냥, 1992년에는 메로나, 1995년에는 빵또아까지. 이렇게 제품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처럼 빙그레는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 한국인의 추억과 함께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또 경영 방식의 전환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냉장식품과 냉동식품 시장을 키우며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유가공을 넘어 음료, 커피, 건강식품까지 영향력을 넓혔는데요. 특히 아카페라, 따옴 같은 음료 브랜드는 편의점 문화 확산과 함께 젊은 층에게도 꾸준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 현지 법인과 공장을 세우며 수출기를 열었고요. 특히 메로나는 미국에서 OEM 생산을 통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바나나맛 우유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젊은 세대 사이에서 K푸드 입문 아이템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 MZ세대와의 소통도 빙그레만의 방식이 뚜렷한데요. 바로 브랜드 캐릭터 빙그레우스 더 맛있습니다. 왕관쓴 바나나맛 우유 기공자를 주인공으로 빙그레우스 왕국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SNS에서는 재치 있는 대사와 패러디로 확산되었고요. 메타버스 제페토에서는 메로나 광선검, 바나나맛 우유 아이템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넘어 하나의 놀이 문화까지 발전된 건데요. 자, 그럼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빙그레 연결 기술 매출액은 약 1조 1천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8.9%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기능성 제품군과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해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앞으로 집중하는 키워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웰리스인데요. 단백질 음료, 저당 저칼로리 제품 등 건강 지향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입니다. 미국과 동남아, 유럽까지 시장을 넓히며 K푸드 확산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과 탄소 중립 실천을 강화해 ESG 경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점은 사회적 책임인데요. 빙그레는 어린이 결식 지원, 기부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사회와 함께 웃는 기업을 지향하는 모습이죠. 이처럼 빙그레는 추억을 간직한 역사, 세계로 뻗어가는 원동력, 그리고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갖춘 기업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한 잔 속에도 빙그레의 50년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 앞으로 빙그레가 또 어떤 추억을 선사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빙그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이슈들도 전해드릴 텐데요. 진현 아나운서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이 조치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가진 핵심 인력의 유입을 막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 체포가 수천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숙련 기술자 없이는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민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가까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사상 최대인 2,727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는데요. 이른바 반은증, 즉 반도체, 은행, 증권업종이 상승세를 이끈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대표 주도주로 떠오른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검토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같은 증권주들이 KB금융 같은 은행주 급등하는 모습 연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국내 증시가 9월에도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경우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번 드론 격추가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폴란드가 직접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한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 조약은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와 러시아 간 이번 군사적 충돌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져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군사력을 크게 확대하며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럽연합의 안보 행동기금 국방대출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이후 이 19개국이 내년부터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한 가운데 폴란드가 전체의 29%에 달하는 437억 유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한국에도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며 현재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폴란드 국방산업에 기여하고 있어 향후 협력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전국의 축제, 전시, 맛집 등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바다 냄새 물씬 나는 도시 부산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9월이면 전 세계 영화인들이 기다리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2025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아시아 영화의 저변을 넓히고 세계 영화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 후 매년 성장하며 아시아 최대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무려 70여 개국에서 온 240편 이상의 작품이 상영되며 신작과 고전 명작, 특별 회고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역사와 의미까지 더해진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관객뿐만 아니라 감독, 배우, 제작자 모두에게 중요한 자리라서 세계 영화 산업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또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감독과 배우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 영화 팬들에게는 더욱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배우와 감독이 관객과 함께하는 GV, 즉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네, 게다가 영화제 기간 동안 해운대, 남포동, 서면 등 부산 전역이 축제의 무대가 되어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며 개막식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은 이 작품을 슬프게 웃긴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는데요. 또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현지 시사회에서는 약 9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박찬욱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막식과 폐막식의 사회자는 누구일까요? 네, 개막식의 사회자는 월드스타 배우 이병헌 씨가 맡습니다. 역대 최초로 단독 남자 사회자를 맡게 된 이병헌 배우는 30회를 맞는 부산 영화제의 상징성과 무게를 더욱 공고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막식 사회자는 수연 씨가 맡습니다. 수연 씨는 영화제의 화려한 피날레를 매끄럽게 이끌며 영화제의 마지막 순간까지 관객과 함께 호흡할 예정입니다. 네,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네, 영화의 중담을 중심으로 해운대, 남포동, 서면 일대의 다양한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는 오픈 시네마 섹션이 진행되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야외에서 영화를 본다니까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외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은 부산 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네, 이미 예매 기간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현장 입장은 어떻게 하나요? 네, 예매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일부 상영장은 현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진행되는 오픈 시네마 섹션은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시에는 신분증과 할인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장 입장 시에는 상영 시작 15분 전까지 입장하셔야 하며 상영 중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셔야 하며 음료나 주류, 냄새가 강한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영화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 싶은 영화 목록을 미리 정하세요. 일정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기작을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야외 무대나 GV 일정도 체크하세요. 좋아하는 배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부산을 즐기는 팁. 제가 부산 토박이로서 추천드리자면 해운대 근처 시푸드 맛집, 광안리 해변 카페, 남포동 국제시장 먹거리 투어까지 영화제와 함께 즐기면 더욱 즐겁겠죠? 넷째, 가을 바닷바람이 제법 선선하니 가벼운 겉옷이나 담요도 챙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공식 굿즈는 한정판이 많아서 현장에서 꼭 체크하세요. 네, 영화 관람의 맛집까지 완벽한 가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의 바다로 빠져드는 열흘, 부산국제영화제 2025. 저도 벌써 관람할 작품을 체크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가을 부산에서 특별한 영화 여행 즐기세요. 네,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와 세론 현상으로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오전 10시 53분쯤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나면서 장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3,340선을 돌파했는데요. 3,34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1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에 상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 담아냈고요. 기관이 8,214억 원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후에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주는 모습입니다. 0.21% 상승하면서 834포인트에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664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개인이 466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306억 원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오라클발 반도체주 훈풍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어제 30만 닉스를 돌파한 SK하이닉스 오늘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0.99% 상승하면서 30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1.1% 상승세 보여줬고요. 7만 3,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KB금융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 켰는데요. KB금융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방산주들, 자동차주들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93%,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현대차는 1.13% 빨간불 켰고요. 22만 3천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도 0.57% 상승세 보였고요. 10만 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형주인 알테오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세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가 2.43% 빨간불 켰고요. 10만 5,4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1.65%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5만 4,100원에 마무리해줬고요. 펩트론의 눈에 띄는 급등이 있었죠. 5.42% 상승했습니다. 31만 1,000원에 종가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는 손조세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 BM은 0.95% 빨간불 킨 반면에 에코프로는 1%대 낙폭 보여주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SK하이닉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관련 훈풍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안정적으로 30만 닉스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두 가지의 핵심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엔비디아, 브로드콤 등 미국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SK하이닉스 자체의 기술력이 재조명받으며 투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했는데요. 이와 함께 회사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된 모바일용 낸드 솔루션 주프스 4.1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앱 실행 시간을 최대 47%까지 단축한 혁신 기술력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의 압도적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내년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최선호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반도체 견제 리스크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강력한 AI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SK하이닉스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3.45%까지 올라가는 듯 했지만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힘이 좀 빠지면서 종가로는 0.66% 30만 6,500원으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발 훈풍에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는 SK 하이닉스인데요. 고점 부담이 있는 만큼 오늘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주가 다시 한번 기록을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는데요. 미국발 AI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서 그대로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우위,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확대가 강력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처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시장은 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과 AI 메모리 독점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상승세가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지는 않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AI 산업 성장의 직접 수혜주라는 점이 다시금 입증된 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관련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었죠.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무려 33%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스가는 한국, 미국,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글로벌 조선사들이 협력하는 초대형 조선해양 프로젝트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이 사업을 발판으로 미국 MRO 시장, 즉 해군 정비 보수 시장 진출까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중심의 조선 방산 정책을 유지해온 만큼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사실상 패스 역할을 해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도 삼성중공업의 기술 경쟁력이 부각이 됐는데요.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확실히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삼성중공업 주가 강세는 단순한 단기 호재보다는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가 모든 사업 부문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줄 상향에 나섰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기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주력 제품인 MLCC,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문의 경우 하반기 공장 가동률이 90%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생산 효율을 보였으며 산업용과 전장 부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부가 제품 중심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광학솔루션 부문 매출이 올해 소폭 감소하더라도 스마트폰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2026년에는 반등이 예상되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서버용 FC BGA와 같은 패키지 솔루션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전망에 따라 삼성전기가 역사적 고점인 22만 3천 원 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가부터 상승 출발했던 삼성전기는 오늘 고점으로는 5.26%까지 터치를 했지만 윗꼬리가 살짝 달리며 조금 내려왔습니다. 3.88%, 18만 7,5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기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심이 한층 단단해진 모습인데요. 특히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기대감, 또 전장 AI 기기용 고사양 MLCC 수요 확대가 삼성전기 주가를 밀어올리는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황 개선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성장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주를 넘어서서 전장과 AI라는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품은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주 흐름은 바로 의료 성형 관련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성형관광 육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 시기가 다가오면서 업계의 우려가 컸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성형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환급 연장 가능성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심지어 미국, 유럽권 환자까지 한국을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맞물릴 경우 수혜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에서도 주요 성형 미용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단순한 단기 정책 테마라기보다는 K-뷰티 관광이라는 신성장 산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관광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 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오랜만에 극장가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CJCGV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 8% 넘게 오르며 주가가 5,000원 선을 돌파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배포한 문화소비 쿠폰이 영화관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문화소비 쿠폰 사용 첫 주에 영화 예매처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시네큐 등 주요 4개 극장의 이용 건수는 전주 대비 85%, 이용 금액은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서 8월에 걸쳐 배포된 이 해당 쿠폰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요즘 누가 영화관을 가냐 이런 비명까지 터져나왔던 업계의 분위기가 단숨에 반전된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6,000원 할인권 188만 장이 추가로 재배포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OTT의 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극장가가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오늘 시장에서 CJCGV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시가부터 3.05%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이 CJCGV는 8% 넘는 상승세를 보이다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5,000원 선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7.37% 상승한 5,100원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CG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비 쿠폰 효과가 주가에 힘을 실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만 8%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여름 성수기 극장 관객 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 구조와 재무 불안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었는데요. 소비 진작책과 콘텐츠 라인업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한층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관객을 회복하고 흑자 전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을 단기 이벤트로 끝낼지 구조적 회복의 신호탄으로 삼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영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다양한 특징도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린 CEO 티리티리의 이유빈 대표입니다. 이유빈 대표는 1982년생으로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글로벌 뷰티 기업에서 마케팅 경험을 쌓았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니즈를 익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도전은 화장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빈 대표는 20대 후반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패션업계는 경쟁이 치열했고 또 브랜드 파워가 없는 신생업체는 살아남기 힘들었는데요.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감각만으로는 안 된다. 확실한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 깨달음이 훗날 화장품 브랜드 티리티리를 키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6년 티리티리를 설립한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극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성분, 임상 테스트 중심의 제품 전략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전환점은 바로 도자기 크림이 있었습니다.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효과가 SNS와 뷰티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티르티르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박은 2018년 출시된 마스크핏 쿠션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무너지지 않는 쿠션 파운데이션이었는데요. 코로나19 시기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솔루션을 정확히 집어낸 거죠. 출시 후 불과 3년 만에 티르티르의 매출은 1,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로소 중소기업을 넘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는데요. 특히 글로벌 전략이 눈부셨습니다. 중국 광군제, 일본 라쿠텐,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채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또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면서 현지화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티르티르의 쿠션은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에 오르며 K뷰티 브랜드의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유빈 대표는 색조 시장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보였습니다. 기존 국내 시장에서는 파운데이션 색상이 3가지에서 5가지에 불과했지만 티르티르는 무려 40가지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인종과 피부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전략이었는데요. 이 선택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티르티르가 단순한 한국 브랜드가 아닌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판매가 주춤한 시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제품 라인을 다각화 했습니다. 스킨케어와 클린 뷰티 라인업을 확장했고요. ESG 경영을 도입해 친환경 패키지, 동물 실험 반대, 사회공헌 활동을 브랜드 가치로 연결했습니다. 이유빈 대표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K뷰티의 기준은 유행이 아니라 신뢰다. 20년 아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국내외 피부과 전문의 자문단과 함께 안전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앞으로 티르티르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를 넓히고 쿠션과 크림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 이유빈 대표는 티르티르의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인물 K뷰티를 세계에 알린 CEO 티르티르의 이유빈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겠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속에서 보던 사람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국내 로봇 시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이 로보티즈 같은 휴머노이드 관련 수혜가 가능한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대모백스, 원익홀딩스와 삼연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로봇 시장의 특징주로 떠오른 건데요. 이러한 변화에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노동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시장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휴머노이드보다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기술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새로운 특징주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분 66.9%를 보유한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죠. 이 회사가 매출은 크게 물류 자동화, PSD, 즉 승강기 안전문과 IT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전사 매출의 통상 82%가 물류 자동화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2025년 2분기에는 매출 989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외주 가공비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로봇 투자 확대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현대모백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 LG CNS, 포스코 DX 등과 달리 그룹사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타이어, 음식료 등 다양한 외부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주가가 10거래일 만에 58.4%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휴머노이드의 작업부인 이 덱스트러스를 개발하는 비상장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어 간접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자회사의 알레그로 핸드 V5는 메타와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구 개발용으로 활용할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덱스트러스 휴머노이드 생산 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덱스트러스 관련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 원익홀딩스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9일 광주과학기술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집기 데이터세트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1.52% 급등했는데요. 원익홀딩스 주가는 연초 대비 201% 상승하며 큰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유의미한 매출 성장 시점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면 살펴보겠습니다. 사면은 1988년에 설립된 모빌리티용 액추에이터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269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방산 및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연구 개발에 힘입어 신사업 관련 매출 비중이 2022년 6%에서 2024년 11%까지 성장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국내 최초로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상용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사중 안전체계와 고속주행이 가능하며 최대 10톤까지 운반할 수 있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면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 로보월드와 CES 2026에 출품하며 부품 공급자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사업 구조에서 액추에이터 외주 생산 파트너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큰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주 생산 물량은 전체 시장의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면의 주가는 아직 이 사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IM증권 리포트는 국내 로보틱스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로보티즈가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등 대규모 캐파 증설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 공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등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휴머노이드 관련 주요 이벤트가 이어질 전망이라 액추에이터 업종에 대한 수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특징주 중에서는 사면의 향후 주가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며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로봇 관련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공상과학이 아닌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 로봇,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AI 훈풍 이대로 좀 지속되길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불어온 이 AI에 대한 훈풍 이대로 조금은 더 상승세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훈풍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빈 아나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수는 올랐지만 또 기술적 흐름은 엇갈렸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중한 선택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이틀 연속해줬습니다. 코스피 연신 역대 최고치 경신, 코스닥은 숨고르기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